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안 하기로 했죠?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네. 자, 제가 2주 연속 발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2번 하는 거 괜찮나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잖아요. 저번 거 괜찮았나요? 꽤 힘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정보의 양이 많아서? 네. 이번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특별한 근황이 없으면 그 후원과 댓글 읽고 근황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뭐 돌림 노래요? 뭐야? 이게 코로나 터지고 근황이 딱히 있을 게 없어요. 거의 집에 있거나 친구나 잠깐 만나지. 자, 후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괴자 후원으로 시드라포에버님께서 에피소드 107회에 5,000원, 108회에 5,000원, 그리고 109회에 6,000원, 그리고 에피소드 110회에 10,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계좌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센스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드라포에버님께서도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자주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포님 진짜 오래됐잖아요. 대주주예요. 맞아. 대주주시지. 아 진짜 대주주다. 나중에 우리 상장하면 주식을 드려야죠. 자, 그리고 뉴스브리핑도 7,000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예. 팟빵 에피소드 후원으로 조현병 2편에 야구르트 아줌마 안느님께서 300원, 페지모아 페라님께서 5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32회 지속가능한 슬로우 패션에도 페지모아 페라리님께서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기 후원해 주시는 에나닉님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이수팔사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팟빵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지직선에 건의를 한마디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 음향 관련된 피드백이었는데 범례님과 앤서님은 목소리 톤이 조금 낮은데 안느님의 목소리는 톤이 많이 높아서 볼륨이 안 맞는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런 피드백이 사실 저희는 되게 소중하죠. 이런 기술적인 피드백은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음향을 많이 신경을 쓰려고는 하는데 볼륨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넘게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도 뭔가 통일된 편집 방식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새로운 애드온을 붙여가지고 막 음질 향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브리핑 25회 오디오 콘텐츠 대세론에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 저희가 또 한 2달 전쯤부터 새로운 약간 음향 플러그인을 써서 음질을 보고 있어서 최근에 계속 이런지 또 들어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치맛 케이크님이 조현병 2편 에피소드에 두뇌 정신 관련 콘텐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혹시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도 다뤄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요즘 약간 셀럽분 중에 한 분도 이걸 가지고 있다고 밝히셔가지고요. 누구죠? 선니 씨. 네. 그래서 약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도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댓글을 2개 읽어볼게요. 네. 자, 비건과 지구온난화 편의 유튜브에 잠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항상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좋아하는 고기는 포기할 수가 없고 내가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을 리 없다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고기 먹으면서 내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죠? 그쵸. 그게 골자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 그쵸. 그 에피소드의 거의 메인 주제였죠. 저는 근데 이 댓글 읽었을 때 존나 찔리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시니까. 이거 내 얘기다. 날 저격하는 글이 틀림없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저의 민낯을 보는 기분이라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육류를 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면 10660417님께서 팟빵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근데 이런 아이디는요. 랜덤 아이디인가요? 따로 닉네임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것 같죠. 지대너비앗을 다 듣고 또 비슷한 것이 없나 찾다가 첫 업로드한 그 주에 구독을 하고 이거 1회부터 들으셨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마님이 떠날 때쯤 폰을 분실해서 한동안 안 듣다가 최근에 다시 처음부터 정주행을 해서 오늘 다 들었습니다. 야. 요즘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정주행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정주행이 안 끝나도록 저희가 더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고 이게 첫 회부터 들으셨다는 거는 19년 3월이거든요. 까마득한데 야. 그때부터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또 이제 패널분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똘기 앤서님은 처음엔 별로였는데 근데 이게 참 솔직한 말인 게 이게 방송이 진행되던 곳에 중간에 들어온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니까. 이게 컬러에 녹여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숨은 매력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범래님은 저의 최애 캐릭입니다. 참. 여기서부터 전 걸렀습니다. 장난이고요. 여기까지 읽으려고 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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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따로 댓글이나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듣고 계시는 숨어있는 많은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세요. 한 저희가 줄만 다- 남기셔도 됩니다. 다 읽어드립니다. 예. 자, 오늘 또 발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발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내고 싶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 주에는 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에피소드였다면 이번에는 각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에피소드인데 제목은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입니다. 사실 좀 쉰 떡밥이죠. 대학교 논술 같아요, 약간. 2년 전에 나왔을 법한 대학교 논술 주제가 아닌가. 그치. 요즘 뭐 로봇 시대, 뭐 AI 시대 일자리가 없어진다.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고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책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집대성했다. 아.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 에피소드는 동명의 도서인 제이슨 생커의 도서를 참고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사나 칼럼 자료를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동명의 도서를 읽었다고 했는데 사실 책의 내용은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사나 칼럼이나 다큐에서 볼 수 있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들이었고 근데 이제 초입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요? 책을 딱 피면 한 줄이 딱 써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일은 박물관에 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일 박물관에 갈 수 있다.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음. 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직업이 새로 생기고 혹은 뭐 있던 직업이 사라지는 건 사실 당연지사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리 발전함에 따라서 이 직업이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라질 직업과 새로 살아남을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제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요.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의 대표 주자로 제가 배웠던 게 있어요. 혹시 뭘까요? 정치인? 아, 정치인. 아, 왕정 시대에도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 직업이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교과서에서 나와 있었는데 전 굉장히 좀 깊게 박혔었거든요. 오, 진짜네? 약간 그러면서.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간다고요? 네,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내가 어딜 가? 나 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안느님 최근에 갔다 오신 것 같고. 미용사? 미용사입니다. 아, 미용사 로봇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미용사.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용사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공감해요. 그렇긴 한 것 같아. 되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머리는 계속 잘하고 그치? 이걸 누군가 잘라줘야 되잖아. 응? 그리고 그 머리 스타일이라는 게 또 약간 개성의 표현이 되고 그치. 혹은 단정함이나 예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다라고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애매하다. 왜냐하면 뭐 머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커트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싼 데 갔어. 저렴한 동네 미용실 있잖아요. 동네 미용실 뭐 젊은 쌤들한테 가서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꼭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좀 정착을 한 게 좀 약간 비싼 프랜차이즈 미용실 있잖아요. 박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데나 네. 뭐 또 많아요. 뭐 아이디어나 뭐 그런 데 가서 그 잘하시는 쌤한테 이제 사진을 똑같이 보여드리고 상담을 받고 이제 머리를 자르면 뭐 한 2배 정도 더 비싸죠. 커트라도. 근데 훨씬 마음에 드는 거야. 제가 정착을 한 적이 없는데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기계에서 바랄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치 감성적인 부분.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뭐 1시간 정도 저희가 에피소드가 올라간다고 치면 뒤에 가서 이제 이런 일자리는 안 없어집니다. 라는 이제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사실 중간 내용은 다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사라질 직업 안 사라질 직업을 알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뭔데?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지금쯤부터 타임라인을 붙잡고 50분대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부수를 먼저 두겠다. 승부수를 먼저 드리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감 쩐다. 살아남는 직업들의 키워드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숙련, 그리고 두 번째가 비정형, 그리고 세 번째가 고학력, 네 번째가 대면, 다섯 번째가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 5가지의 키워드에 포함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직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의 시대 발전에 있어서. 자, 이거 굉장히 뒤에 있는 거 지금 스크롤 내려서 읽어드린 거고요. 다시 쭉쭉쭉 올라와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맞춰볼까?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키워드 5개 듣고? 심리상담 자격증 따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저는 근데 들던데요? 상담사가 딱 생각이 나긴 네. 한다. 상담사. 또 뭐가 있을까? 그냥 뒤에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궁금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봐. 상담사는 5번 듣자마자 모두가 생각했을 것 같고. 옛날에는 좀 디자이너 같은 것도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AI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 자,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아직 하세요. 안 돼요. 왜 그래? 자, 우선 일자리가 말라간다. 일자리 쇼크다. 막 이런 얘기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일자리가 말라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자리가 대체되는 현상. 두 번째는 실제로 일자리가 소멸하는 현상이에요. 네. 첫 번째 대체부터 본다면 일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 일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의 대부분이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예요. 자동화, 무인화 이런 거죠. 최근은 아니고 작년인가요? 강릉 쪽에 좀 잠깐 갔다 왔는데 물회집에 갔어요. 서빙을 로봇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한 10명 필요한 큰 식당이었다.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불렀을 때 대응할 만한 2-3명만 냅두고 정기적인 이런 종업원의 일은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정형적인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무역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난 대표적인 직종은 농업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체 인구의 66%가 농부였대요. 사실 엄청난 인력 사업이죠.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었고 현재는 약 1.3%. 사실 뭐 거의 다 기계가 하고 있다라고 봐도 관리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운영되는 거는 다 기계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 고용 규모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해서 농업이 쇠퇴했느냐? 그건 아니죠. 농업은 더 잘 되고 있죠. 더 커졌고 사업 규모는. 하지만 이제 기계를 통한 자동화, 대형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대표적인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고용 지수도 미국 기준으로 1920년에 정점을 찍고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30%. 전체 인구 중 30%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조사 통계 월보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보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 2018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 1000명당 로봇 운용 대수는 대한민국 기준 77.4대. 그러니까 1000명의 종사자가 있으면 77.4대 정도의 기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요국의 로봇 밀집도 중에 2위에 속합니다. 오. 높은 편이죠. 네. 사실 뭐 한국은 약간 첨단 기술 약간 뭐라고 하죠? 선두주자니까. 그리고 1위가 싱가포르. 그렇다고 하고. 자, 만약에 로봇의 도입을 통해서 이걸 좀 지수로 변환했을 때 로봇 침투도라는 그 단위가 한 단위 상승하게 되면 실제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약 0.1%포인트 떨어지고요. 실질 임금 상승률은 약 0.3%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렇게 인과관계를 보인다고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적은 파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사람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은 적은데 그러니까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은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신기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 1978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뭐였을까요? 1978년. 78년도? 뭐 그렇게 옛날이긴 한데 뭐 부모님 세대 농부 말고? 농부 말고 78년도?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아닙니다. 아, 탄광.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1978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 1위 비서입니다. 에이? 신기하다. 그 당시에는 비서라는 이게 뭐 임원들 옆에 있는 분이 비서가 아니고 비서라는 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스케줄 관리하고 약속 관리하고 업무 그 다른 기업들이랑 컨택하고 엄청 많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의 약간 연예인 매니저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때 업무를 지금 다 누가 하느냐? 스마트폰이 합니다. 어플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달력권에서 하는 일들이 그들의 밥줄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자, 그럼 2014년 이제 좀 뭐 스마트폰도 도입되고 약간 좀 더 첨단화가 된 2014년에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글쎄, 자영업자 아니에요? 정답은 트럭 운전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상위권일 거예요. 트럭 운전사가. 왜냐면 물동량을 따라가려면 그 트럭 운전수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뭐 아마존 뭐 이런 거 생각해봐도 뭐 우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페덱스나 DHL 이런 거 생각해봐도. 하지만 1978년에 비서가 그렇게 많았던 것처럼 2014년에 트럭 운전수가 언제까지 상위권에 있을지는 또 알 수 없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책에 나오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일자리의 소멸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이제 일자리의 대체 현상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력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라 인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 이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배우면 나오는 게 전화 교환원이죠. 그 옛날에 이제 고종 시절에 전화가 처음 들어오고 진짜 옛날이다. 옛날에 고종이 전화하면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받았다고 하던데.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교환식 전화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전화 교환원 번들이 있었죠. 네.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해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죠. 왜냐? 뒷좌석이 안 보이고 문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 마차꾼, 인력거꾼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택시기사로 대체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없어졌죠. 그리고 요즘 들어 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앤서님이나 안느님은 한 초중고까지는 이분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싹 사라진 직업이 하나 있어요. 싹 사라졌다. 싹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2010년 그렇죠. 이후면. 그렇죠. 뭐지? 전화 책자 만드는 분들인가? 전화번호부? 전화번호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피처폰 때도 없어졌으니까. 힌트. 힌트?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문자? 유튜브? 카톡? 말고. 말고? 말고? 제일 이걸 많이 하는데 말고가 어디 있어? 우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그 전통적인 카메라 업계가 다 무너졌죠. 그쵸.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진 거랑 사진사분들은 계시긴 하잖아요. 거리 사진사가 없어졌어요. 막 졸업식 때 오셔가지고 맞아요. 사진 찍어주시는 그런 분들. 아직 계신데? 졸업식이나 거리 사진사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더 많았겠다라는 거. 맞아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생각해보면 줄 서서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그 앞에 막 꽃 파는 분들 오시고 사진사분들이 막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또 유원지나 공원 좀 이쁜 데 가면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벚꽃길에도 있었죠. 맞아요. 다 있었죠. 지금 싹 없어졌죠. 졸업식 같은 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고화질로 이쁜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아예 그냥 싹 사라졌고, 요즘은 졸업식, 입학식에서도 사진사 통해서 사진 찍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모 통신사에서 광고를 하나 하더라고요. 뭐 대구 어디 무슨 매트리어트 호텔 뭐 어쩌고 하면서 윤여정 씨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AI 로봇 호텔리어가 나와요. 그 광고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뭐지? 그 호텔리어가 그러니까 객실에서 물을 주문한 거야. 물을 2병 갖다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AI 호텔리어가 물을 들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AI 호텔 로봇 보고 어떻게 찾아가, 이렇게 윤여정이 좀 걱정스럽게 언급을 하면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우리 팀 막내예요. 기특하죠? 이런 대사를 쳐요. 광고에서. 전 그걸 보고 헉했어요. 소름 돋아. 기특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특한 게 아니고 이 멍청아 네 지금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 약간 좀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저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을 봤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약간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호텔리어라는 것도 몇 명의 핵심 그 사람들만 냅두고는 대부분 기계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소멸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계가 들어오고 뭐 자동화로 좀 제조업이 돌아가고 이 자동화는 제조업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 절감 요소입니다. 그럴 것 같아. 자, 기업은 왜 자동화를 원할까? 사실 그런 얘기 있어요. 아니, 자동화 그만하고 고용을 늘려야 돼. 자동화 그만. 사람을 더 뽑아. 이게 약간 이제 기업들이나 약간 그 노동 관계자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을 욕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우리도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로봇 청소기 돌리지 말고 가정부 쓰고 혹은 이렇게 하우스키퍼를 따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로봇 청소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옛날에 청소는 기계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뭐 건조기나 뭐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로봇 청소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기업이나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산출물을 얻고 싶은 건 사실 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한 고용에 대한 의무감 같은 걸로 막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기업에서 많은 걸 자동화하고 약간 로봇이 하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들은 아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는 이제 기업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노동자나 이런 근로자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컨디션도 안 좋을 수가 있고, 휴가를 낼 수도 있고, 감정 기복도 있고, 항상 균일한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는 전기만 꽂아놓으면 꾸준하고 지치지도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리스크가 그렇죠. 없어지니까 출력은 더 잘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 집안의 대소사도 아직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빨래 개기. 도대체 빨래 개는 로봇은 왜 안 나오는 거야?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래 개기. 널어주는 것도. 가스레인지 청소 뭐 이런 거. 뭐 이런 귀찮지. 거 기계가 어떻게 해. 에어컨 청소 이런 것도 사람에 필요한 일들이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면 아직도 산업군에는 필요한 사람의 손길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2013년에 고용의 미래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2013년이니까 조금 예전이죠. AI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기 전인데 이때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사라질 직업이라는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과 낮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일은 사라질 것이다.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 그리고 대면 업무가 필요한 직업은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하지 않은 고정화되고 구조화된 업무는 위험하다. 이게 이제 이 연구 자료의 결론인데, 그땐 그랬지. 그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때도 뭐 2050년 전망, 뭐 2100년 전망 어쩌고 떠들었겠지만 2016년 알파고 혁명을 시작으로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복잡한 업무도 사라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I가 모든 산업을 다시 정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살아남는 직업군이 물론 저숙련 노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살아있긴 하지만 고숙련 일자리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빡세게 해서 뭐 어느 고시에 통과를 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는 면허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쌓인 연륜이 필요한 일들, 그런 것들이 살아남았고 기계가 절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AI가 발전을 하면서 통계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떠나서 개개인이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됐어요. 기업들이 뭐 업무를 자동화한다, 뭐 그런 거는 예전부터 하던 거고, 요즘은 개개인도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 평가의 요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코드를 짜가지고 로직을 만든다든지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예전에 엑셀을 하나하나 썼다면 엑셀의 함수를 이용해서 한 방에 쓴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밤새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보다 업무의 패턴을 파악해서 자동화하는 직원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좀 그 SNS를 둘러보면은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영상 강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엑셀이나 파이썬에 대한 강의도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엑셀을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저 엑셀 많이 써보고 해가지고 친구들 회사 업무 굉장히 자동화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희도 해줘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업무 패턴을 파악을 해요. 어디가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정형화된 곳이고 어디가 비정형화된 곳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정형화된 곳은 다 펑션으로 묶어버리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 친구 보고서 쓰면서 밤샘 작업하는 게 있었거든요. 매주 보고서를 쓰는 데가 있어요. 뭐 물량 파악하고 보고서 써서 뭐 제출하고 하는 있는데 그거 이제 자동화 시켜줘서 입력하는 값만 넣으면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저 해주고.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 영상 편집할 때 필요해요. 편집을요? 말 안 하는 부분 잘라내기. 끝나고 얘기 좀 해보시죠. 지금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보칼립스, AI 포비아 뭐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게 나온 이유는 사실 로보칼립스는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그때는 로보칼립스니 뭐 AI 포비아니 얘기 안 하다가 지금 화이트 칼라가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도 이제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곡괭이를 들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기존의 로봇은 저숙련 저임금 직종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이건 이미 예전부터 산업혁명 때부터 사실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면 기계의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근데 이제는 고도화된 작업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도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앞에서 뭐 2013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차 떼고 포 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모든 업무는 사라질 것이다. 즉 AI가 학습할 수 있을 만큼 혹은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업무가 정형화돼 있으면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대표적인 게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없어질 뭔가 직종 중에 하나로 나오죠. 사실 세무사랑 회계사가 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시험도 봐야 되고. 고학력의 고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제 나중에는 AI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아주 세상이 격변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AI가 뭔가 정형화된 업무를 파악하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고숙련 업종의 대표 주자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근데 그럴 것 같대.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믿음이 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비행기 조종사도 이제 컨디션이나 갑작스러운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기장을 두는 거고, 그래서. 근데 AI가 운행을 한다면 뭔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사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건 사실 회계사보다도 빡세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저거를 나눌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몇 억 들고 파일럿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조종을 하지 않으면 파일럿 자격이 박탈이 돼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행을 계속 해야 되고 굉장히 빡센 직업인데 너무나 정형화돼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비행기 조종석 같은 데 들어가면 버튼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많잖아. 그 숙련되지 않고선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숙련 직종이지만 이제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이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자료를 총망라해서 사라질 수 있는 직업군을 좀 뽑아왔어요.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연구 자료니까요. 네. 그 어떤 연구 자료를 봐도 항상 1위로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의사? 없어질 거다. 없어질 거다. 의사는 아니에요. 1위는 텔레마케터입니다. 이게 뭐 사실 콜센터라는 것도 인바운드 콜센터가 있고 아웃바운드 콜센터가 있는데 어디를 하든 상관없이 이 전화를 받는 업무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AI 콜이라고 해서 AI가 전화를 받는 식당이 있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거든요. 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 있는 아웃백이었나? 그랬는데 나 진짜 사람이 받는 줄 알았어.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예약하려고요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언제로 몇 명 예약해드릴까요? 이러면은 시간 먼저 얘기하고 뭐 사람 얘기하고 아 죄송해요 2명이에요 라고 정정해도 알아들어요. 실제로 예약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두 번째가 회계사입니다. 아까 앤서니 말씀하신 이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고 굉장히 숙련을 요구하지만 통제된 반복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중개 업무사. 이게 뭐 꼭 부동산 중개 업무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는 이유도 이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고숙련을 요하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계가 중간에서 해줘도 뭐 서류 확인하고 뭐 도장 찍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고 세 번째가 소매 판매업자입니다. 그럴 수 있지. 도매 판매업은 살아남을 거래요. 왜냐면 여기저기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소매 판매업은 무인 가게도 사실 요즘 많고. 있죠. 아이스크림 가게들 요새 사람 있는 집 없잖아요. 왜 그렇게 아이스크림만 무인으로 팔까? 저 최근에 무인 빈티지 샵도 가봤어요. 아 진짜? 근데 기계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그런 아. 것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무인 가게죠. 똑같이. 근데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또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는 슈퍼마켓을 한번 오픈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AI가 다 확인을 해서 나갈 때 알아서 결제가 되죠. 계산원도 좋다. 필요 없고. 그 이마트 24도 그런 거 있어요? 무인이잖아요. 무인 계산대도 요즘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조립직. 뭐 이거는 이제 기술이나 뭐 이렇게 정형화된 업무를 대체한다는 거에 좀 포함되어 있고 또 나오는 게 호텔리어. 아까 잠깐 나왔죠. 호텔리어도 굉장히 정형화된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정형화된 업무라는 거는 진상 고객이 왔을 때 약간 이제 그런 게 비정형화된 업무고 그런 사람들 소수 빼고는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계산원이나 매표원. 이거는 진짜 사실 필요 없지. 왜냐면은 요즘 근데 많지 않나요? 뭐 키오스크도 많고. 맞죠. 키오스크도 많고 무인 계산대도 많고 스마트 오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사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좀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더 빨리 없어지는 게 하나 있죠.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지하철 기관사? 네. 신분 당선은 그냥 가잖아요. 그쵸. 기관사 없이. 그렇죠. 이미 신분 당선이나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기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는 공도라고 하죠.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좀 비정형한 사건들이 있어요. 많죠. 끼어든다거나 끼어들어야 된다거나. 근데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실제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쭉쭉 얘기해보면 비행기 조종사가 있고요. 또 없어지는 게 경비원, 그리고 스포츠 심판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또 속기사. 속기사도 말을 받아 적어야 되니까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말을 하면 텍스트로 써주죠. AI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AI 포비아를 좀 신봉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인간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실제로 따라갈 수 없다고도 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고 결국 로봇이 인류를 집어삼킬 것이다. 집어삼킨다고요? 4번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집어삼킨다는 게 지배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의 종말이 오면서 지금까지의 인류가 살던 방식으로 못 산다는 얘기죠. 극빈곤과 뭐 극부유가 나눠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자 이제 로봇 시대에서 살아남는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살아남는 직업들의 키워드.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서 나와요. 고숙련, 비정형, 고학력, 대면, 그리고 소통과 공감입니다. 로버트 월터스 자료에 따르면 살아남는 직업입니다. 레크리에이션 테라피스트. 레크리에이션 테라피스트요? 강사 아니고 뭐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영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 테라피스트라는 게 어쨌든 사람의 심리를 좀 뭐 해주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레크리에이션이 붙지? 활동적인 걸로 그런 거 해주는 분들 아닌가? 요가 해주시는 분들. 그런 게 다 포함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혹은 시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고 위기관리 전문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다 뭔가 멘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형 업무의 끝판왕이죠. 치기공사와 을지보조기 기술사. 치기공사는 이제 치아를 뭐 임플란트를 만든다든지 뭐 등등의 이제 치아와 관련된 건데 치아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죠. 그쵸. 필요한 치아도 다르고 그리고 을지보조기도
뭐 의족이나 의수처럼 사람마다 그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비정형적인 업무고 약간 장인 느낌이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장인이어도 정형화된 장인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끝내주게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항아리를 만드는 뭔가 그 뭐라 그러지? 레시피? 뭐 정형화된 만드는 방법?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로봇이 그대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애매하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의료사회복지사, 구강외과의, 소방관 이걸 제외하고는 뒤에 다 나오는 거는 정보기술 관련 직업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정보 보안. 사실 이쪽은 뭐 기술이 발전하니까 기술 관련 직종이 살아있는 건 사실 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대학가에서는 문과생들의 프로그래밍. 저 코딩 교육이나 컴퓨터 공학에 대한 복수 전공, 부전공이 엄청나게 뭐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낌새가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저 때는 공학도들이 그렇게 문과 쪽을 복수 전공했었는데. 옛날에는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게 유행이었으면은 맞아. 지금은 컴공을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유행인 거죠. 맞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뭐. 그래가지고 뭔가 문과와 이과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스티브 잡스 나오면서 막 융합 인재를 막 피력했었는데 요즘은 반대가 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들 중에 아까 잠깐 장인 말씀을 하셨는데 극 최고 기술자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라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번역가가 있어요. 네네. 사실 번역가 분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서 엄청 활약하고 계시거든요.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자막, 영화 자막부터 시작해서 번역가 분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 번역 업무도 정형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만약 AI가 번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 번역이라는 게 정형화돼 있다고는 해도 좀 힘들 것 아니에요. 같은데.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당연하지. 근데 그 문화가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근데 문화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치. 신조어 생기면 어쩔 거야. 그치, 신조어도 생기고. 그런 거를 따라갈 만한 번역 업무의 최상위권자들. 영화 번역하시는 분들, 소설 번역하시는 분들, 시번역 이런 거는 AI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AI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 번역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의료 서적 같은 걸 번역한다든지. 그치, 뭐 논문을 번역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번역 업무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도 그래도 번역 업무를 정말 잘하는 양쪽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그냥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 문화까지 번역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이게 좀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NC소프트에서 그 리니지 W라는 세계화 게임을 좀 공개를 했어요. 네네. 뭐 그 게임이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거기에 채팅 번역이 있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 원문을 다 치지 않죠. 네. 완성형 문장을 만들지 않죠. 기읍, 고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게임 내에 얼마나 축약어가 많아요. 그거를 다 번역할 수 있는 약간 채팅어 번역 기계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 기술을.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크크크크크에 대응되는 게 www예요. 와라이. 저 정확히 모르는데. 웃다의 와라이가 W여가지고.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형화된 업무에서 조금 더 비껴나간 거지만 이걸 이번에 NC소프트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게임은 안 보고 이것만 열심히 봤는데.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도 스토리 번역해주는 거 알아요?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 거기에 쓴 말을 번역해요. 국가에 맞게 그런 것 번역해서 같아. 보이는구나. 두 번째가 회계사인데 회계사도 약간 정형화되어 있어서 없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누군간 그 기준에 맞게 새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거고 이게 또 AI가 발전해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사가 있거든요. 네. 판사도 극 최고 권위자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판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스포츠 심판. 이런 분들도 없어지겠지만 대회 심판 규정이 바뀌었다. 그럼 그걸 좀 바로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직들은 살아남을 거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또 얘기 나오는 게 뭐 비행기 조종사, 뭐 신기종이 나왔거나 신항법이 개발됐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정형화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직종의 최고 기술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할 건 거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이 좀 감명 깊어서 이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물론 지금도 불안하다. 하지만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일어날 변화는 과거와 차원이 다를 전망이다.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달로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며 이에 더해 저성장과 인구 감소라는 첩첩산중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는 그 변화를 더 과격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힘들어도 당장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라. 과거의 기업의 평균 수명은 60년, 2020년 기업의 평균 수명은 20년. 이미 평생 직장은 사라진 신화이다. 특정 회사가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 평생 자신이 추구할 것, 즉 직업을 찾아야 한다.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업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좋아하는 일로 돈까지 버는 당신은 행운의 영역에 있다. 좋아하는 일에 돈이 안 되는 영역에 있다면 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라. 당신의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이 되는 수준까지 잘해서 행운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심각하고 솔직하게 내적 질문을 던져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뭘까? 자기계발도 기술을 고려해라.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기계발도 기술 발전이 가져올 변화를 고려 그에 맞는 스킬들을 길러야 한다. 디지털 스킬과 종합적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문화적 감수성, 글로벌 스킬, 기술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개발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곧 닥쳐올 내일의 이야기다.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된다. 잘 알고 대비한다면 절대 늦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더 멋있는 성우분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언젠가 공개가 될 유튜브 컨텐츠인 고민상담소에서 법률님이 했던 말이네요. 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 발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여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이 같고. 얘기하셨어요. 직업이 아니라 뭐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찾아라.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찾아라.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혹시나 비정형적인 업무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부를 요하는 직업인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업무인지,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인지, 그리고 기술 친화적인 업무인지를 좀 고민해보시고, 만약 아니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돈 벌기도 힘든데 고려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진짜. 막막하다. 그래서 뭐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출발선인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미 지지익선을 하고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돈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까 그 부분에서 우리 날아갔잖아. 좋아하는 일 하는데 돈이 되어야 된다.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실 거예요. 지금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그리고 또 교양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다면 조금 더 자기 개발이나 조금 더 사회에 대한 그런 흐름을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청취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 과연 미래에도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도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